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은퇴하게 되면 지금보다 행복할까요? 아닐까요? 네, 대체로는 은퇴 후에 더 힘들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죠. 당장 소득 끊기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또 하루하루가 너무 무료하죠. 아내하고도 다툼도 많아진다고 하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취업은 안 되고 막막하죠. 자, 이 질문, 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줄 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요, 초고령 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알아보고 또 해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책 제목 다시 말씀드리면 초고령 사회 일본 은퇴자가 사는 법.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은퇴 후의 삶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다니고 초중고 또 스펙까지 쌓아서 결국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죠. 그렇게 우리가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거의 한 20년 이상을 스펙을 쌓아갑니다. 공부도 하면서. 자, 그런데 정작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20년 정도 우리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했듯이 그 정도 노력을 해야 더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동 안 하지만 제가 운동할 때 스쿼트도 있고 데드리프트도 있고 또 벤치프레스도 있죠. 제가 처음에 이걸 혼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벤치프레스를 이거 말이에요. 이거 드는 거. 처음에 이제 요령이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드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드는 걸 보고 옆에 있던 그 코치가 오더니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힘을 주고 어깨에 힘을 주고 이렇게 들으라고. 제가 그 당시에 90kg 정도를 들었는데 그 젊은 코치가 알려준 방법대로 했더니 110kg를 들었어요. 무려 20kg.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리냐면요, 우리 은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데 방법만 알면 은퇴 후의 삶을 지금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방법들을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서도 보시고 또 이 책도 잘 나와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재취업 가능성 체크리스트. 이렇게 보시면 내가 재취업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은퇴 후 기농 적성도 체크리스트. 또 내가 은퇴 후에 유용한 시니어냐 아니면 외면당하는 시니어냐,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표도 있습니다. 황금의 10년을 위한 행동 강력, 강력 추천 5대 행동 강력, 절대 금물 5대 행동 강력, 행복 노후 위협하는 6가지 적. 자, 이렇게 이 책은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또 심플하게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도 이 책을 다 읽으면서 제 스스로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요 마지막 행복 노후를 위협하는 6가지 적. 자, 여기서 5가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도 공감이 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퇴직 후 우리의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적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연금 부족입니다. 이 제목 보시면 국민연금 월 100만 원 미만 받는 수급자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의 90%. 이해가 되시죠? 국민연금 수령자가 이렇게 많은데 100명 중에 90%는, 그러니까 100명 중에 90명은 연금 수령액이 월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10% 정도가 월 100 이상 받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 돌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10% 남짓. 나머지 90%는요,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물가에 100만 원이 안 되면 살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평균을 내보면요, 평균 수령액 얼마나 될까요? 어떤 분은 하나도 없는 분도 있고 또 100만 원 이상 받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약 5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후에 삶은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뭘까요? 바로 의료비 증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를 보고 계신데요, 2015년, 2021년 비교를 해보면 이때는 1인당 월 평균 진료비가 약 29만 6천 원인데 6년 지났죠? 네, 41만 5천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21년도요. 지금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노인 진료비 4년 새 46% 증가. 사회 부담 커져. 네, 이런 제목의 신문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이신데 병원을 자주 가요. 여기저기 많이 아프신 거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많이 갈 땐 2번 정도 가십니다. 그러면 갈 때마다 물론 의료보험 혜택을 보긴 하지만 많이 들죠. 약도 많이 드세요. 위장약, 지금 고지혈증 약도 드시고 또 치매 예방약도 드시고 8개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큰 수술도 몇 번 받으셨거든요. 무릎 수술, 허리 수술, 또 얼마 전에 이 쇄골뼈가 부러져서 쇄골뼈 수술.
그때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도 꽤 많은 목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보면 매달 나가는 의료비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알고 있죠.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적절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여유가 없는 분들은 몸이 아프지만 그냥 견뎌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 이 의료비 증가는요, 내가 소득은 없는데 자꾸 병원 갈 일이 생긴다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간병 비용의 증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평균 간병비 2008년하고 2023년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죠. 2008년도만 해도 82,000원 정도.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127,000원입니다. 일평균 간병비가. 자, 여기 보시면요, 한 달 간병비 370만 원. 매일 내가 한 13만 원, 14만 원 정도로 간병인을 쓴다고 하면 이 금액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돈이 없다면 정말 끔찍하죠. 자, 어떤 분은 월 500을 써요. 12% 폭등한 간병비가 무서운 진짜 이유. 자, 이 아래 내용 좀 읽어보겠습니다. 홈쇼핑 텔레마케터인 A씨, 50살이시네요. 이분은요, 집에서 콜을 받으면서 남편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분은 56. 자, 어떤 상황일까요? 자, 지난 4월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A씨는 식사 준비, 간호는 물론 밤새 남편을 챙기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잔다고 하나요. 일까지 하시면서, 그죠? 일까지 하시면서 하루 종일 남편 간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체력적으로 고되지만 하루 15만 원 가량의 간병비를 감당할 수 없어 직접 간병하기로 했다. 하루 15만 원이면 한 달이면 30일이니까 450만 원이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벌이는 투병을 시작하면서 끊긴 상태다. 근데 이분이 나이도 50살이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 돼간다고 하면 이분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정말 지옥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전체 물가 상승률 중에 최근 5년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화비, 목욕료, 세탁료, 미용료, 이발료, 간병비가 37.7%로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많이 올랐죠. 이제 결국 인건비죠. 이쪽 인건비가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수요는 많은데 요 간병 인력 공급은 또 그에 못 미치니까 이렇게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했을 때 누가 간병했나 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했다 46.6%, 간병인을 구했다 53.4%. 네, 이쪽이 더 크죠. 간병인을 구한 경우가. 자, 아까 보셨듯이 최소 300에서 많게는 500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그죠? 월. 이 정도를 지불할 수 있다면 참 다행인데 이게 안 되면 네, 가족이 해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자녀들이 안 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60, 70이면 본인도 그 정도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간병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 간병인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개인 시간이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24시간 옆에서 돌봄을 하면서 그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을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정말 보통 사람은 그걸 하루만 겪어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365일 그렇게 지내니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 가겠습니까? 자, 간병 비용 부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매우 부담스럽다가 59.5%, 조금 비싼 편이어서 약간 부담스럽다 36.5%. 결국 부담스럽다, 그죠? 많든 적든 부담스럽다가 90%가 넘습니다. 자, 신문기사 내용인데요. 월 400만 원 시대. 뭐가? 간병 비용이. 자, 그래서 요즘에 이런 단어가 생겼습니다. 간병 파산. 이게 나오죠? 간병 파산. 왜냐하면 내가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현금흐름이 있어요. 근데 간병 비용으로 300만 원씩 나가요. 매달 100만 원씩 적자잖아요. 그래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가구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50, 60, 70, 80 되면 내 남편 또는 내 아내가 간병이 필요할 시기가 누구나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자식들이 해줄까요? 네, 1%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많으면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24시간 케어를 하려면 안 되죠. 결국 돈으로 해야 되는데 돈도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간병지옥이라는 말도 나오고 또 간병파산, 또 신문에 보면 그런 안타까운 기사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간병을 하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그런 가족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은퇴 후에 맞이할 수 있는 네 번째 사항 뭘까요? 바로 칸가루족. 이게 뭐죠? 내 자녀들. 여기 보시면요. 자, 2030 77%가 칸가루족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다 컸으면 나가서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월급 대신 부모님께 용돈 받는 20대 30대 칸가루족이 77%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77명은 취업을 못하고 아직도 독립하지 않고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나이 되면 내가 돈 벌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용돈을 받고 있다는 거죠. 지금 칸가루족이 얼마나 많냐면요. 4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청년 10명 중 7, 8명은 부모 집에서 산다는 거죠. 진 40대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문제가 이겁니다. 칸가루족이 이렇게 많게 되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당장 내 자녀에게 나갈 돈을 모아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용돈, 생활비, 또 재취업 돈으로 나가다 보니 정작 부모님의 은퇴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칸가루족도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고 또 은퇴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부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은퇴 후에 맞이하는 벽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바로 재취업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고용 절벽 앞에 선 시니어들 내 나이가 어때서 본인이 늦게 나지 젊죠.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나는 젊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정년은 60세라고 하지만 실제 퇴직 나이 얼마나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잡코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기업은 49세가 안 됩니다. 48.8세. 중소기업은 50.8세. 공기업은 약 55세. 그래서 직장인이 체감하는 정년 퇴직 나이는 약 한 51살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51살에 회사에서 나오면 국민연금 그것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65세부터 나오면 거의 15년을 견뎌내야 돼요. 공적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때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에 도전하죠. 근데 창업자의 10명 중에 8명은 5년 내에 다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은퇴자분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은퇴 전이라고 하면 이분들처럼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퇴직 후에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적. 뭐였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 부족, 의료비 증가, 간병 비용 증가, 무직 자녀, 재취업의 어려움. 이것이 우리가 은퇴 후에 노후를 위협하는 5가지 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네, 결국 돈입니다. 이 5가지 문제는 다 돈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은퇴 후에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그런 거 말고 그거 가지고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책에 보면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은퇴를 했지만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서 힘들었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자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근데 은퇴 후에는 24시간이 4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 개발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 100세 시대에 얼마든지 다시 홀로서기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나름의 지식과 또 지혜, 경험도 풍부하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의 무기라는 거죠. 또 지금 50대 중반, 후반에 은퇴해도 젊어요. 청년처럼. 그죠? 예전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가 달리 굉장히 건강하죠. 그리고 약간의 금전적 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후로 우리가 조금만 준비한다고 하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사례자입니다. 이분의 사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목 57세 퇴직 후 늦깎이 공인중개사로 새로운 도전. 30년 넘게 근무한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퇴직 통보를 받은 김정수 씨. 당시 57살이었다고 하네요. 그는 아무 준비 없이 회사를 떠나야 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컸죠. 자, 김 씨는 한 달간의 고민 끝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조금 공부했던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이 이유 때문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준비 과정 순탄치 않았다. 자, 이 자격증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수험생들 사이에서 공부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 부동산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아내가 큰 힘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 싸주며 힘내라고 응원을 해줬죠. 자, 이렇게 2년간의 노력 끝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김 씨는 현재 자신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거래를 성사시키진 않지만 꼼꼼한 상담 그리고 정직한 중개로 고객들의 신뢰를 얻으며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제가 믿을 수 있는 매물만 소개하고 고객들이 만족하며 거래를 성사시킬 때 가장 보람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이분도 거의 3년 정도를 여기 자세히 적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노력을 하셨겠죠. 그리고 본인의 평생 직장이 아닌 직업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6년 전에 상담 오셨던 분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그때 나이가 55살이었어요. 직장에서 준비되지 않는 퇴직을 했습니다. 잘린 거죠. 59세까지는 다닐 줄 알았는데 4년 일찍 퇴직을 했습니다. 아직 아이들에겐 돈이 들어가는데 통장에는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고, 적어도 아무리 아껴도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 이렇게 쓰면 2년도 다 안 돼서 통장에 있는 5천만 원이 다 바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밤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아파트를 팔아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재테크 상담을 오신 건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한번 따보시면 어때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렇게 실천했습니다. 자, 그분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도 이분처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에 55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61살이 되셨습니다. 환갑이 되셨죠. 자, 6년 전 이분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분이 자격증 따고 나서 저한테 톡이 왔는데 정말 자는 시간 빼놓고 거의 하루에 18시간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어렵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5년 전에 취득을 했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하려면 요즘 블로그를 다 하시잖아요. 또 글쓰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4년 전에 블로그 마케팅 또 글쓰기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는요, 유튜브 공부도 함께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전에 공인중개사 개업을 했고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1년 전에는요, 온라인 마케팅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얼마 전에 저하고 톡을 했는데 지금 AI 공부를 하고 있고요. 스피치 공부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요즘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도 지금 본인하고 아내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월 한 300에서 400 정도는 번다. 잘 벌 때는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도 벌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것만 잘 이겨내면 또 500만 원, 또 1000만 원 벌 때가 올 거라고 걱정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좋대요. 내 평생에 직업이 생겨서 이렇게 만들기까지 한 4, 5년 걸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공인중개사로 창업하기 관련된 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책 나오면 강의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피치를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61살인데 얘기를 할 때 보면 정말 10대 소년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한 분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분도 얼마나 처절하게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도 이분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년퇴직 다음날 새 직장 출근. 이상하지 않아요? 정년퇴직한 그 다음날 바로 새 직장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어느 빌딩 관리소장의 가늘고 긴 평생 취업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분이 1961년생이네요. 최경욱 씨는 2021년 12월 31일 날 정년퇴직을 하고 그 다음 달 1월 3일에 새 직장에 출근했다고 합니다. 어디로? 관리소장으로. 금요일까지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신정 낀 주말 쉬고 월요일에 새 직장으로 출근했어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운이 아니라 이분의 노력이죠. 100%. 네, 바로 이분입니다. 참 멋지죠? 현재 관리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떻게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을 했느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틈틈이 따놓은 자격증 덕분이에요. 재직 중에 자격증을 활용해 경력까지 쌓아놓았죠. 자, 이분이 갖고 있는 자격증, 안전, 소방, 위험물 관련 3가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퇴직을 준비한 배경에는 남들보다 일찍 처리된 과거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과거사가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를 한 6년 정도 다니다가 한신공업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직하고 나서 5년 뒤, 97년도에 부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견 유통업체에서 흡수를 했는데 그때 고용 승계 조건을 했지만 절반의 직원은 나가고 본인은 버텼다고 해요. 예,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이직할 때 92년도에 이직할 때 과장이었는데 정년 1년 전까지 차장에 머물렀다고 해요. 한 20년 정도 근무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단계 올라간 거죠. 과장에서 차장으로. 그 사이에 정말 엄청난 모멸감을 이겨내고 끝까지 버텨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줄로 남겼지만 그 10년, 20년 세월이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여기 이런 얘기도 나와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이
내 부하 직원이 상사로 오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렇지만 이겨내야 됐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늘고 길게 생존의 길을 택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새벽에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파워포인트, 포토샵, 동영상 제작을 배워 20대 청년보다 빠른 정보화 능력을 탑재했다. 왜? 이 회사 견뎌내기 위해서. 회사에서 중요 보고서를 작성할 때마다 글을 찾게 됐다. 승진은 못했지만 밥값은 하며 살았다고 자부한다.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직장을 언제까지 다닐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부를 정말 처절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격증 공부를. 그래서 회사 일을 하면서 시험 공부를 했는데 정말 고3 수험생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하루에 12시간씩 직장 다니면서 틈틈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격증을 따게 된 거죠.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퇴직하는 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이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를 다 내려놔야 한다. 정년 퇴직하고 밖에 나오면 다 똑같아. 임원이나 부장이나 차장이나 직원이나. 그렇죠. 직책이 어땠건 학력이 높건 낮건 다 똑같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일하는 기사님들 중에는 서울대 출신도 있고요. 은행 지점장 출신, 공무원 출신도 있어요. 네, 방금 이 사례는 어떻습니까? 너무 존경스럽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얼마나 힘든 삶을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뎌왔는지.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자신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신의 지위, 나이 이거 내세우지 않고 이걸 내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은퇴 시점에 나를 내려놓는 거, 나의 직급, 나의 나이, 그죠? 그거 나와서도 그거 내세우면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이 책에는 이거 말고도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전략들이 현실적으로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 책 읽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은퇴하면 시간이 많다. 또 지식과 지혜도 있다. 경험도 있고 또 아직 우린 건강하고 체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정도만 노력하면 어떤 분야도 오늘 평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처럼 여러분도 평생 직장이 아닌 직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50대 우울증이요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특히 퇴직한 남자들의 우울증은요 일반인보다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오늘은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요. 남자가 퇴직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3가지 상실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요 정말 지옥을 경험하게 되죠. 그 3가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라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5060 퇴직남 우울증에 빠지다. 우울 불안 장애 치료 무려 19만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자, 은퇴 후 더 불행한 대한민국 중년 남성이라는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자,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많던 친구들 다 어디 갔을까? 언제? 내가 퇴직하고 나서. 오늘은 이 뉴스 기사 제목들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한국 남자들이 퇴직하게 되면 경험하는 첫 번째 상실감은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우리 퇴직하신 분들 퇴직 후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어요. 누군가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자, 이런 질문 처음 받으면요 정말 머릿속이 하얘진다고 합니다. 왜? 대답하기 어려운 거죠. 명함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지? 이게 막막하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명함을 달고 있죠. 이것이 곧 나였는데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퇴직 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직장은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 직장은 곧 나 자신이었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죠. 직장에서는 이름보다는 팀장님 또는 부장님 이렇게 불렸던 내가 퇴직 후에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직업이 곧 정체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퇴직과 함께 그 명함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건 마치 나라는 존재가 함께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자, 정체성의 상실이 얼마나 남자에게 힘들까요? 얼마 전에 오셨던 50대 후반 남성분인데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퇴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들이 있었는데 한두 번 나가다가 안 나갔다고 해요. 왜? 나가면
요즘 뭐해? 또 새로운 회원이 있으면 뭔가 나를 소개해야 되는데 소개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렵대요. 모임 나가는 것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자, 정체성 상실. 근데 이것은 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남성들이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오랫동안 직장을 통해서 나를 정의해왔기 때문입니다. 직장은 내 역할을 보여주는 무대였고 또 그 무대가 사라지면 혼란이 찾아오는 건 당연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것, 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퇴직 후에도 적어도 30년 아니 4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긴 세월 동안 나를 설명할 새로운 정체성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퇴직 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학습과 자기계발. 자, 이것이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찾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자기계발은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직은 직장에서의 역할과 명함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이는 곧 자신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가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이걸 답하지 못하니까 힘들게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자기개발을 통해서 예를 들면 새로운 기술, 또 지식, 취미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역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서는 팀장 또는 부장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에는 뭐 사진작가 또는 강사 또는 작가 또는 유튜버 저처럼 또는 무슨 전문가로 얼마든지 변신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새로운 역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죠? 직장에서는 목표와 방향성이 있죠. 네, 이것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요, 목표와 방향성을 잃게 될 때 삶이 무기력해지고 무엇보다 문제는 급격하게 나이가 든다고 합니다. 몸이 이제 쇠퇴해 가는 거죠. 이때 자기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걸 달성하기 위한 그런 동기가 나를 더 젊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외국어 학습을 한다든가 뭔가 창작 활동을 한다든가, 자, 이렇게 퇴직 후에도 삶의 의미 또 목적을 부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것이 내 평생의 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또 자기개발을 통해서요. 퇴직 후에는 직장 중심으로 형성된 인간관계가 단절되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것은 고립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적이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삶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자기개발을 통해서 동호회 또 학습 모임,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과 양을 넓혀갈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독서 모임, 또 요리 클래스 이런 데 참여하게 되면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가 퇴직 후에 정체성의 상실감을요, 자기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나를 만드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퇴직 후 자기개발, 이건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요,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삶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더 풍요롭고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개발, 어떤 부분을 할지 여러분들 꼭 고민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퇴직 후에 바로 경험하게 되는 상실감, 두 번째는요, 권위의 상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가장의 권위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경제력이죠. 내가 돈을 벌어보니까 내가 이 집의 중심이다. 자, 이런 생각을 우리 남자들은 좀 합니다. 그런데 퇴직 후에 소득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권위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그 권위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전에는 월급날이 되면 딱 월급도 주고 또 저녁을 사주면서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실감했지만 이제 퇴직 후에는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네, 김은 작가의 에세이 밥벌이의 지겨움,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아, 남자란 무슨 일이 있어도 밥벌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겹지만 그래도 그것이 남자를 지켜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밥벌이는요, 인간 세계도 그렇지만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 밥벌이의 권위가 훨씬 더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여기 세렝게티 초원의 숫사자도
산악 능력을 잃게 되면 무리해서 이렇게 밀려나죠. 자, 이 권위 찾아야죠. 이걸 찾지 않으면 너무 힘듭니다. 자, 어떻게 찾을지 두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권위를 경제력에서만 찾으려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새로운 역할을 통해서 내 권위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남성이 퇴직 후에 지역사회 모임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좀 능동적으로 지역사회에 사는 봉사 모임에서 팀원으로 활동해 보세요. 또는 취미 활동도 좋고 독서 모임도 좋죠. 이렇게 취미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곳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권위는요, 가족 내에서도 찾아야 되죠. 자, 그런데 이 회복, 관계, 가족 내에서의 관계 어떻게 회복할까요? 자,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대화를 억지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됩니다. 대신에 공통된 활동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한다든가 또 운동을 한다든가,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어나고 가족 내에서 새로운 역할도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권위를 찾는 방법 또 하나는요, 경제 활동으로 자신감을 찾는 겁니다. 물론 내가 예전만큼의 직장은 아니지만 소소하더라도 경제 활동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상담 오셨던 분은 남성인데 68세예요. 자, 이분은 퇴직 후에 5년 동안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자존감도 떨어지고 권위도 떨어지고 정체성도 잃게 되고 그래서 우울증이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1톤 용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용달을 하고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전국을 매일 드라이브 한다는 거죠. 하물을 싣고. 남이 보면 하물 일이지만 나는 드라이브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차를 통해서 전국을 여행 다니고 또 일하면서 많은 사람도 만나고 또 돈도 한 300 정도 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아내에게 생활비도 주고 손주에게 용돈도 주고 나도 이 돈 갖고 친구들 만나서 밥도 사주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합니다. 자,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목공의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여러분도 이거 들어보시면서 나도 뭔가 나만의 일을 찾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실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 62세 남성분입니다. 목공의 강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퇴직 전까지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며 바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갑작스러운 공허함과 함께 가족 내에서도 자신의 역할이 축소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자, 그러던 중 평소 관심 있었던 목공예를 배우기로 결심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지역 공방에서 목공예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로 시작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서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갔습니다. 그의 열정과 실력을 인정받아 현재는 동네 공방에서 초보자를 대상으로 목공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김 씨는 목공예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고려하며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퇴직 후 남성들이 겪은 마지막 상실 세 번째는요, 관계의 상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남성이 퇴직 후에 집에 홀로이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된 거죠. 자,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은요, 대부분 인간관계를 직장을 통해서 만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퇴직과 함께 이 관계는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끊깁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오랜 관계가 한꺼번에 단절이 되는 걸까요? 자, 그 이유는요, 거의 대부분의 관계가 목적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사라지니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이유로 남성은 퇴직과 함께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퇴직 후 직장 내에서의 관계도 단절이 되지만 가정 내에서도 소통의 문제를 겪습니다. 퇴직 후 가족과 보낸 시간은 너무 늘었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내와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내도 힘든 거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젊었을 때는 그래도 가족과 충분히 대화할 기회를 가졌는데 이제는 갖지 못하고 그 사이에 못 끼는 거죠. 일본에서는 이것을 젖은 낙엽족이라고 부릅니다. 퇴직 후 아내에게만 의존하면서 사는 중선 남성을 이끄는 말로 관계의 상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관계 상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주 즐겁게 보내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지역 자원봉사단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셔서 한번 활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동호회 활동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기타 교실, 또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의 관심사에 맞는 활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연구에 따르면요. 취미 활동 또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연히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네, 바깥에서의 관계는 이렇게 회복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가족 내의 관계죠. 특히 아내와의 관계. 그래서 아내와 함께 운동하는 거, 또 아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해보는 거. 이것만으로도요. 네, 아내의 관계를 좋게 회복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퇴직 후에 관계의 단절로 너무너무 힘든 삶을 보내다가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사례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59세 김 씨입니다. 요리 교실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행복한 모임이라는 제목인데요. 김 씨는 퇴직 후 오랜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내가 좋아하는 일에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 있던 요리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요리는 그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김 씨는 지역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요리 강좌를 수강하며 한식, 중식, 제과제빵 등 다양한 요리를 배웠습니다. 그는 요리를 배우면서 나 자신도 몰랐던 창의력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강좌를 통해 만난 동료들과 함께 매주 요리 모임을 열며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단순히 취미 활동을 넘어 김 씨에게 새로운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을 제공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 우울했던 마음이 요리를 통해 사라졌어요. 지금은 매주 만나는 동료들과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대한민국 남자가 퇴직과 함께 겪게 되는 세 가지 상실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의 상실, 권위의 상실, 관계의 상실. 자, 이것 중에 어느 하나라도 회복하지 않으면요. 너무 힘들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왜 생기고 해결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내가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또 행복한 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퇴직 후에 이렇게 힘든 삶을 보내다가 어찌 해가지고 지금은 더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스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무겁지만 반드시 해야 될 얘기, 바로 황혼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생 함께 할 줄 알았던 내 배우자가 갈라서게 되는 상황.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또 황혼 이혼 후에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혼 후 감당하기 힘든 현실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자, 오늘 그 얘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후에 3대 가족 리스크가 있습니다. 가족 리스크. 첫 번째가 자식 리스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두 번째가 간병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오늘 주제인 황혼 이혼 리스크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자식 리스크, 간병 리스크보다 황혼 이혼 리스크를 더 큰 이혼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50대, 60대가 돼서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도 연금도 반토막이 납니다. 즉 10억이 있다고 하면 5억씩 나눠 갖는 거죠. 자, 10억이면 괜찮지만 만약에 내가 한 3억이다. 그럼 1억 5천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자, 이것만으로도 큰 노후 위험이라는 겁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고독한 노년, 특히 남성들이요. 고독사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고 합니다. 또 퇴직을 하게 되죠. 퇴직이라는 큰 변화, 또 자녀들이 결혼해서 각자 삶을 꾸려나가죠. 이런 환경 변화가 동시에 몰려와서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황혼이혼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황혼이혼이요, 우리가 생각보다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요, 가장 좋은 노후 대책은 바로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황혼이혼 증가하는 추세, 그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인데요. 황혼이혼 20년 사이에 2.4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이혼의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한국 사회 동향 2020년 통계를 보면요. 황혼이혼 건수,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9년, 2019년, 20년 뒤 통계를 보면요. 2배 이상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 없는 부부에서 이혼 건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대도 보면요. 1990년하고 2019년을 비교해보면 평균 이혼 연령이 30대 중반이었는데 2019년 통계에서는 40대 중후반으로 나이대가 좀 늘어났습니다.
자, 황혼이혼 10년 새 2배 증가. 아직 살 날 많다며 개인의 행복 찾아서 황혼이혼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전체적인 이혼 건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혼인 기간 30년 이상 넘은 황혼이혼이요 계속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 이렇게 많이 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고령화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살 날 많은데 더 못 참아. 우리나라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20%가 넘었어요. 작년 12월 24일 날짜로 우리나라는 65세 인구가 100명 중 20명이 넘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은퇴 후에 아내와 남편이 살아갈 날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길어지면서 다양한 갈등이 생겨나는 거죠. 결국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특히 이제 황혼이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고령화 사회 트렌드가 황혼이혼을 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황혼이혼 건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0년, 95년, 2000년, 이제 2021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2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 즉 황혼이혼이죠.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1990년대만 해도 전체의 5%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늘고 있죠. 8%, 14%, 18%. 그래서 21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38.7%가 전체 이혼에서 황혼이혼이 차지하는 건수입니다.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이 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황혼이혼 급증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요, 혼인 기간 20년 이상, 그죠? 20년 이상 된 부부, 즉 황혼이혼이죠. 해마다 늘어나서 지금은 연간 4만 건 정도를 넘볼 정도라고 합니다. 한 해에 4만 건, 엄청나게 많죠. 자, 특히 자녀가 성립해서 독립을 하죠. 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만 살게 되고 또 은퇴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맨날 싸우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배우자와 은퇴 후에 24시간 붙어 지내는 게 행복하게 그려지시나요? 조금이라도 불안하거나 우린 이미 대화가 끊겼다 라는 분들은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솔루션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황혼 이혼 후에 남편과 아내 입장이 좀 많이 다릅니다. 둘 다 힘들겠지만 남성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 후에 남편과 아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다쿠쇼쿠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황혼 이혼 이후에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변하는지. 여기 보시면 황혼 이혼 후에 정신 건강 변화입니다. 자, 요게 높을수록, 그러니까 0에서 플러스로 갈수록 정신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죠. 황혼 이혼 당시는 남녀 다 마이너스입니다. 바닥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여성 같은 경우, 이게 여성입니다. 여성은 빠르게 좋아지죠. 그리고 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여성은 이혼 후에 3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좋아지고 있는데 남편도 잠시 좋아지는 것 같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줄어드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이혼 3년 후 여성은 오히려 만족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반해 정신건강 측면에서요, 남성들은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남성이 여성보다 더 힘들게 살아갈까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카페예요. 여성분들이 3, 4, 5에 모여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죠. 여러분들 주말이나 낮에 카페 한번 가보세요. 거의 80% 이상이 여성들입니다. 특히 주중 낮에 가보시면요, 카페에 거의 80% 이상이 이런 중년 여성들이 많이 모여져 있죠. 자, 여성들은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고 또 자녀, 친구들과 고려하면서 정신적인 외로움 없이 잘 지내가는 게 여성들이죠. 자, 그런데 반면 남성들은 어떨까요? 잘 아시죠?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싫습니다. 저도 그래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든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남성들은 밥도 잘 안 해먹죠. 그러다 보니 건강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계속 고립되고 고독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로 황혼 이혼 후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경제적 부담입니다. 이것은 남편, 아내 다 똑같죠. 평생 모은 노후 자산, 그리고 연금까지도 이제 절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남자, 여자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이 큽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심리적인 부분에선 여성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이 된다는 점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둘 다 힘들다는 거죠. 만약에 부부 자산이 4억이면 2억씩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누리던 경제적 지위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게 참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황혼 이혼을 하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이혼 사유 1위, 전반적인 이혼 사유 1위 뭘까요? 네, 바로 성격 차이입니다. 자, 그런데요, 황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좀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모여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요소는 네, 오랜 불만의 축적, 20년, 30년 살아오면서 뭔가 불만이 축적되어 가겠죠. 또 대화와 공감의 결핍, 가사나 육아 부담, 은퇴 후 24시간 같이 살면서 생기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폭발하고, 자, 이것이 황혼이혼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부부가 매일 싸우면서 티격태격해요. 갈등이 커져간다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내 마음가짐. 두 번째, 배우자 태도 고치기.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배우자의 태도 고치기. 세 번째, 자녀들 도움받기. 네,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요, 내 마음가짐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먼저 내 마음가짐을 점검하는 거. 상대는 바꿀 수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이렇게 내가 변하면 그 다음에는 배우자도 따라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가짐을 바꾸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황혼이혼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아주 공감할 만한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내가 황혼이혼을 할 준비가 됐는지 그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이혼은요,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이혼 후에 치명적인 결과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냉정하고 신중하게 후회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체크리스트 16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아니오가 많다면 네,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아니오가 단 하나라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다면 네, 황혼이혼은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내가 이혼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네, 생각해 보셨나요? 두 번째, 이혼 후 살아갈 하루하루 일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나? 네, 완전히 다를 겁니다. 이때 후회 없이 행복할 자신이 있나? 자, 세 번째,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나?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이게 안 돼 있다면 너무 힘들어질 겁니다. 네 번째, 이혼 후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봤나? 자, 다섯 번째, 그래서 부족할 수 있는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가 돼 있나? 여섯 번째, 이혼 후 경제적으로 전보다 못해지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 네, 일곱 번째, 주변에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있나? 특히 자녀들의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나? 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네, 힘들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협의 이혼을 할지 재판 이혼을 할지 판단이 섰나?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판 이혼을 한다면 승소할 확률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 본 적 있나? 열 번째,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상대의 유책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나? 자, 이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승소할 확률이 적겠죠. 자, 11번째, 실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과 이자료 액수 범위를 대략 알고 있나? 12번째,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 배우자가 임의로 하는 재산 처분을 막아 공동재산을 보전할 방안을 알고 있나? 자, 13번째, 노령연금을 비롯 각종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을 확인해 봤나? 14번째, 이혼 소송이 진행된 동안 내가 지낼 거처는 준비가 됐나? 15번째, 재판에 의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 또 이를 마련할 수 있나? 마지막 16번째, 이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임을 확신하고 있는가? 자, 방금 읽어드린 이 16가지 아니오가 많다면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설사 이게 단 하나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면 부부 사이의 개선을 노력을 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황혼이혼은 한순간 결정이 아니다라는 거. 아내든 남편든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쌓여온 그 불만이 한순간에 터지는 거죠. 그게 남편의 퇴직 시점, 또 자녀의 출가 시점. 그런데 이제 특히 남성분들이 뭐 아내가 뭐 실제로 뭐 이혼을 요구하겠어? 뭐 그럴 자신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어찌 보면 오래전부터 결단이 굳어서 네, 시기만 딱 정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로 100%는 아니지만 부부의 관계 개선 또 황혼이혼을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요, 가장 좋은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겁니다. 여기 지금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죠. 여기 강아지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이가 들었어요. 대화도 별로 없어요.
자녀들은 다 출가를 했습니다. 부부끼리 둘이 있다 보면 대할 게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면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죠. 이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기 때문에 부부가 공통 주제를 삼아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고 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요, 반려동물이 황혼이혼을 예방할 수 있다는 그 연구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부부가 함께 이런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요, 서로의 공통된 돌봄 활동을 통해서 대화가 늘어나고 또 관계가 유연해진다고 합니다. 또 이 강아지 키우시는 분 아시겠지만 강아지를 보고 만지고 안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누리게 돼요. 스트레스도 완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상대에게도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부부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분들은요, 반려동물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장난감이 아닙니다. 키웠으면 평생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반려동물 키우는 거 말고 전문가들이 말하는 황혼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5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화입니다. 대화. 황혼이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 되는 게 바로 이 대화라고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볍게 오늘 있었던 일, 그걸 나누는 것만으로도 황혼이혼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각자의 취미생활을 갖는 겁니다. 내가 일단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트러블을 만드는 것보다는 각자의 취미생활을 갖고 또 간간히 겹치는 취미생활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노후 계획입니다. 노후 계획.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쪼달리다 보면 서로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전부터 부부의 노후 자금,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연금, 정식, 적금, 또 주택연금, 여러 가지 노후 준비하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적어도 노후에 생활비 때문에 쪼달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황혼이혼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이거 너무나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감사.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그죠? 배우자에게 고마워, 이 말 한마디. 이게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요, 이런 감사의 언어는 상대방의 어른 마음을 녹여주는 최고의 무기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고마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자, 이미 관계가 너무 악화됐어요. 갈라서자 하시기 전에 가정 상담을 통해서, 요즘 이런 전문가분들이 많잖아요. 대화를 해보는 거,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관계가 개선된 부부 사례가 많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황혼기 이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 아까 첫 번째가 반려동물 키우는 거, 자, 그리고 5가지 또 알려드렸죠. 매일 10분 대화하기, 각자 개인의 취미를 갖기, 은퇴 노후 준비하기, 적어도 돈 때문에 서로가 예민해지지 않도록, 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기, 마지막으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관계 개선을 노력해보기. 이 5가지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도 인생은 너무나 길다. 자, 상대방 없이, 즉 아내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편들, 아내 없이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황혼이혼으로 인한 타격, 심리적인 외로움, 또 재산이 절반으로 준다는 거, 또 고독사 위험, 남성에게 치명적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황혼이혼 예방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거, 취미생활, 또 부부간의 대화, 감사합니다라는 거 하루에 한 번 하기. 이것도 안 된다면 전문가 상담 받기.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혼은요, 노후의 삶을 아주 그냥 지옥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원인도 말씀드렸고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실천해 보십시오. 분명히 관계가 좋아지실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우리 부부는 이런 걸 통해서 관계를 개선해 갔다, 또 좋아졌다 라는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